고대 그리스 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전문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플라톤을 다룰까요? 첫 번째 이유는 플라톤이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갈파했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철학, 그의 세계관이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던져볼까요? 도대체 수학이란 뭘까요? 우리가 축구를 단순히 축구공을 다루는 운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축구공을 다루긴 하죠. 마찬가지로 수학이란 뭐냐고 물었을 때 수와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합니다. 좀 더 핵심을 찌르는 그런 답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학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수학이란 뭘까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고 다음에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내용이 뭔지 읽어볼까요? 플라톤이 지은 국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지문의 일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도형으로 형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형태의 원본은 머릿속에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도형은 그 원본의 이미지다. 예를 들면 어떤 정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대각선을 표시한 뒤 이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정사각형과 그 대각선을 추론하는 것이다. 어떤 학생이 도형을 그리거나 모형을 만들면 그것이 실제와는 까닭에 물에 비출 경우 그림자가 생기고 반사 이미지가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그 학생이 실제 하는 이 물체로 머릿속 사고로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자 할 때는 그저 이미지 역할만 한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지문의 일부라고 합니다. 물론 번역한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정사각형이 뭔지도 알고 대각선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플라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1년의 강의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 중 하나는 이 지문을 소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플라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약간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설문조사를 했었죠.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지면관계상 모든 답안을 추려오진 못했고요. 일부만 추려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지난 사실들의 기록이라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자료들의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한 자료들의 모음,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해 온 것, 과거에 일어난 의미 있는 일, 꼭 알아야 하고 꼭 알려야 할 것, 옛 일을 저술해 놓은 것, 일어난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 놓은 주관적 추측, 현재의 모든 지식과 정보, 과거에 대해 특정인들의 시각으로 기술된 불완전한 기록, 검증과 기록, 옛날의 기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논리적인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자, 도대체 역사란 무엇일까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물리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 그림을 보면 x를 줄게 y를 다오라고 했죠? 함수를 그려놨네요. x를 집어삼키면 y를 토해내네요. fx라고.
함수 f가 일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왜 역사란 무엇인가가 물리학적인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행렬 속에 있는 한자들은 사실은 시조고요. 사행칠혈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인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통한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누구의 시조인지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다가 이거를 복붙해가지고 봄바람 이불 아래 넣어놓겠습니까? 사실 역사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란 시공간을 주면 그 시공간에 있었던 사건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시공간을 주면 그때 있었던 사건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또는 1년 전에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의 어느 날 하나 찝읍시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날짜와 장소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재현하는 일은 아마도 이건 물리학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설문조사 답했듯이 예전에 있었던 과거 일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아주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복원해내는 건 적어도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역사의 경우에는 문자로 텍스트로만 기록된 역사적인 그 문서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과거를 복원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굉장히 재밌는 일이기도 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역사 공부의 어려움입니다. 프랭크 틸리라는 사람이 쓴 서양 철학사 책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서문에서 따왔는데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차 자료, 철학자들의 작품, 그들의 저술 단편, 단 현존할 경우. 2.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철학자들에게 대하여 제시하는 가장 진실하고 정확한 설명에 의존하여 해당 철학자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유익한 자료들로는 특정 철학자의 생애와 이론에 대한 설명, 철학사에 대한 일반적, 개별적 논문, 어떤 가르침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책에 들어있는 그들에 대한 언급 등이 있다. 1차 자료가 사라졌을 경우 그런 2차 자료는 필수 불가결이며 1차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도 그런 2차 자료는 중요할 수 있다. 철학사가는 검토 중인 시대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모든 연구 분야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곧 과학, 문화, 예술, 도덕, 교육, 정치, 종교와 같은 모든 인간 활동의 역사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던 어떤 팩트든 그것이 역사든 철학이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든 사건이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으면은 1차 자료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차 자료에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플라톤을 공부할 예정이지만 플라톤의 1차 자료를 제가 공부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2차 자료에 의존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낙시만드로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틸리 책에서 좀 더 구조를 따와봤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기원전 611년에 밀레토스에서 태어나 기원전 547년 혹은 546년에 죽었다. 그는 탈레스의 제자로 언급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동료 시민으로서 탈레스의 견해를 잘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가 천문학과 지리학과 우주론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구 및 천체도를 만들었으며 해시계를 그리스에 소개했다는 것을 안다. 현재 단편으로만 남아있는 그의 자연론이라는 논문은
우리가 아는 한 그리스에서 기록된 최초의 철학서이며 그리스어로 된 최초의 산문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의 1차 자료는 아마도 그가 쓴 논문인 자연론이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낙시만드로스와 탈레스 그 쌍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아낙시만드로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업을 하고 싶으면은 1차 자료인 자연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수업을 해야겠지만 그 1차 자료를 저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제 능력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제 수업은 2차 자료를 2차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마찬가지로 플라톤 얘기를 오늘 할 건데 플라톤에 대해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에서 제가 한 구절을 따왔는데요. 지금 이 질문은 플라톤이 쓴 책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대화록에는 크리톤, 의무에 관하여, 카르미데스, 지혜에 관하여, 라케스, 가치에 관하여, 리시스, 우정에 관하여, 이온, 시인에 관하여,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에 관하여, 데히피아스, 아름다움에 관하여, 알키비아데스,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에우티프론, 성스러움에 관하여, 메네세노스, 비문에 관하여가 있다. 이 대화록들은 전체적으로는 논쟁적인 흐름,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논박과 모순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것들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 대화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아울러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사이의 과도기 지필된 것으로 간주되는 대화록에는 에우티데모, 메논과 고르기아스가 있다. 원숙한 시기 저서들을 포함하는 두 번째 그룹에는 파이돈, 향연, 파이드로스, 국가, 크라텔로스, 테아이테토스, 필레버스가 속한다. 이 대화록들은 상당히 공을 들여 만든 탁월하고 비범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년기 저서들이 포함되는 세 번째 그룹에는 소피스트, 정치가, 파르메니데스,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는 법률이 속한다. 여기에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대화록마다 항상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취하는 입장이 대화록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대화록들 간의 차이점은 사유가 일관되게 발전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많은 대화자들과 상이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다양함 속에서도 플라톤의 대화록들은 어쨌든 한 저자의 작품들이라는 사실을 비록 비조직적이지만 통일된 사고방식의 표현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플라톤 사상의 일관된 측면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플라톤은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책들은 적어도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 책에 등장한 여러 가지 논리나 아이디어들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들을 완벽하게 다 모두 다 읽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업은 1차 자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중에 어느 책도 제가 완벽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해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2차 자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수업을 제가 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수업 내용을 꼭 플라톤이 아니더라도 모든 걸 의심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희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게 있으면 아니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셔야 되고 비평하셔야 되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마치 아낙시만드로스처럼요. 자, 이제 플라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이 그림은 뭐였죠? 라파엘이 그린 벽화였죠? 그리고 이 그림의 중앙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4번인 플라톤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도 여러 번 소개했죠.
근데 우리가 빠뜨린 얘기 하나 있었는데 뭐 플라톤은 손가락이 수직 방향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고 책조차도 플라톤은 수직으로 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평으로 들고 있죠. 그런데 책 내용조차도 지상과 하늘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플라톤의 들고 있는 이 티마이오스라는 책은 우주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주론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평으로 들고 있는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들에 관한 책이겠죠. 그러니까 책 내용조차도 하늘과 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플라톤으로 가볼게요.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통약 불가능성과 무리수를 알게 되어 부끄럽다고 하면서 동시대의 많은 그리스인들이 아직 그런 수들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며 한탄한다. 이 얘기는 루트 2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루트 2는 무리수였죠. 그 얘기고 그 밑에 나온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플라톤에 대한 칭찬인데요. 수학자 화이트헤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움베르토 에코 책에서 따왔는데요. 20세기 저명한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 Process and Reality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유럽의 철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그것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던 한 철학자의 과장 섞인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플라톤의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는 모든 철학이 심지어는 플라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때조차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플라톤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좋든 싫든 우리가 여전히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질문들을 제시했던 철학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플라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철학 공부를 다른 사람들이 한 철학 공부 얘기를 들어보면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후세 다른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뭐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톤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서양 철학의 역사는 한마디로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해놓은 거에다가 이게 깨작깨작 해서 발전시킨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 정도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이 다 해놨다는 겁니다. 조금 과장을 하면은.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누구죠? 플라톤과 조지 워싱턴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치인이 되려면 수학과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한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은 수학과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포인트는 철학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공부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철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항상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저게 문제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방향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현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은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톤의 국가 7권에 담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7권에는 플라톤의 아주 야심찬 이상국가 지도자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직에 있는 자가 권력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전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살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겠는가? 당연히 훌륭한 통치를 하는 수단이 되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정치인으로서의 삶보다 더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책에서 플라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이 정치인이 될 사람들, 한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은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놀이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10년 동안 수학을 공부하고 5년 동안 논리학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리고 15년 동안은 실전 경험이 필요하답니다.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경험이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은 어느 정도 문명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수학적 진리 탐구는 학자들에게 정확한 추론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성적인 사람과 특히 잘 어울리는 일이다. 수많은 일들이 엉터리 연구로 밝혀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수학이라는 합리적인 토대가 있다. 수학적 증명과 철학적 해석이라는 수준 높은 토대 위에서 우리는 훨씬 고상하고 기품 있는 숙고를 통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수학 공부와 철학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Let no one ignorant of geometry enter라는 학교 간판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건 영어로 써놓은 거죠. 그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멸시했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플라톤은 널리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명한 수학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에 여행을 다녔는데요. 플라톤은 그 이야기도 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아마 소크라테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큐레네에서 테오도로스로부터 기하학을 배웠고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과 사귀었다. 스승과는 반대로 스승과 제자가 또 반대네요. 스승과는 반대로 플라톤은 수학을 사랑하였고 아카데머스의 숲에 세운 아카데미아에서는 수학에 소양이 없는 사람은 입학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플라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은 기하학과 산술이었다. 그가 교문 현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하학이란 지금의 그것보다 훨씬 폭넓게 기하학의 정신이라고 할 내용이었다. 플라톤 자신은 피타고라스와 같은 수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수학 자체보다도 철학을 위해 수학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하려면 수학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현판에 담긴 뜻을 현대식으로 새긴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기하학밖에 모르는 자, 즉 기하학 전문 기술자일 뿐인 자는 이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이 아카데미아라는 학교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간판에 정말 이런 글귀가 있었을까요? 기하를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말라. 이것에 대해서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가에 기록된 것처럼 아카데미의 주요 연구 활동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카데미의 주요 연구 활동은 변증법과 철학에 입문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학 연구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는 변증적 토론 활동이었다.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카데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문구가 학교 입구에 적혀 있었다는 오래된 소문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문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카데미 내부에서의 학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적대적 관계를 벗어난 질의문답과 호의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만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플라톤의 편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증거는 없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간판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간판에 이었던 것이 내려져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증명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화편 중에 하나인 고르기아스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하학의 균일성은 신과 인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프로클러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이 좋아했던 수학, 특히 기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플라톤의 글에서는 수학 용어가 빈번히 등장하며 그는 만나는 학생마다 수학의 훌륭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했고요. 또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필로데무스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시 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플라톤은 문제를 찾아내는 설계자의 소임을 맡았다. 그러면 수학자들이 그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물론 그런 간판이 있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수학과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플라톤이 수학 교육과 수학을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나열해 봤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질문이 던질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왜 도대체 플라톤은 수학자도 아니면서 수학 공부하라고 하고 수학이 왜 중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화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중에는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아주 재밌는 그 숟가락 씬이 나오는데요. There is no spoon. 무슨 얘기일까요? 이 스푼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There is no spoon. Then you will see that it'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아니, 지금 영화 씬에서는 분명히 영화 주인공인 네오가, 키아누 리브스가 분명히 숟가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푼 소년이, 이 숟가락 소년이 하는 얘기는 스푼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Try to realize the truth라고 합니다. truth를 realize 하라는데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왜 스푼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스푼을 보고 있는데 스푼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구를, 여러분들 중에는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가 실제로 둥근지 확인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정말 둥글까요? 아니, 둥글게 생겼는데 정말 둥그냐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까지 가서 지구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지구가 둥글게 보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여러분 눈에 둥글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로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둥글게 보여서 둥글게 보이면 그게 둥근 거지. 도대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은 그것도 정상입니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지구를 우주정거장에서 바라봤을 때 둥글게 봐도 실제로 지구는 둥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비유를 던져볼게요. 자, 여기
어항이 하나 있고요.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책에서 따온 구절인데요. A few years ago, the city council of Monza, Italy, barred pet owners from keeping a goldfish in curved bowls.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한 도시에서 이런 어떤 법을 마련했냐면은 그 시에서는 이 금붕어들을 이렇게 휘어진 어항 속에다가 가두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금붕어들을 이 어항 속에 넣는 거를 금지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고기들을 어항에 넣는 게 무슨 죄라고 이거를 금지했을까요? 자, 이 질문은 스티븐 호킹이랑 다른 물리학자가 쓴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The Grand Design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A few years ago, the city council of Monza, Italy, barred pet owners from keeping goldfish in curved bowls. The measure's sponsor explained the measure in part by saying that it is cruel to keep a fish in a bowl with curved sides because gazing out, the fish would have a distorted view of reality. But how do we know we have the true undistorted picture of reality? 무슨 얘기냐 하면요. 금붕어를 이 어항 속, 휘어진 어항 속에 넣으면은 바깥 세상을 볼 때 금붕어들이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어항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있는 그대로는 금붕어한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는 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이런 어항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금붕어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정말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보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일까요? 그게 진짜 리얼리티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거,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서 보세요. 거울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죠?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영화 매트릭스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다시 이런 씬이 나옵니다. 네오가 모피어스한테 얘기를 해요. Right now we are inside a computer program.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냐고. 지금 네오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소파를 만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컴퓨터 아닌지 가상현실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피어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s it so hard to believe? Your clothes are different. The plugs in your arms and head are gone. Look at your hair. You were bald a moment ago. What is real? 리얼리티가 실제가 뭐냐는 겁니다. How do you define real? 실제가 뭔지는 어떻게 정해야죠? 실체가 도대체 뭐죠? 실제는 뭐고? If you a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electron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리얼리티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인간이 느낀다는 건 뭐죠? 보고 듣고 냄새 맡는다는 건 뭐죠? 본다는 거는 뭐죠? 눈으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걸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뇌에서 인식해주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울 속에서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 자신인지 확신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플라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2300년 전쯤, 2400년 전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고 이런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실제로 책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플라톤이 그런 리얼리티를 인식하고 리얼리티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2000년도 넘은 그 옛날에 어떻게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또 그런 걸 책에서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리얼리티가 뭔지, 도대체 실제라는 게 뭔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플라톤을 미리 공부했던 사람들, 철학 수업을 들었거나 과학사 개론 수업을 들었던 거 하면은 아마 이미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옛날에 플라톤이 상상할 수 있었고 그 오래전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